네, 오늘 웨비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온라인상에서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회를 맡은 성공회대 윤석준 교수입니다. 이 브라운백 웨비나를 기획 및 주관하는 지속가능성 연구실의 연구 책임자이기도 하고요. 이총 4부로 기획돼서 이번에 마지막 4부를 진행하게 된 이 브라운백 웨비나 시리즈는 저희 지속가능 연구실 S랩에서 기획 및 주관을 하고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그리고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기획 취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 브라운백 웨비나는 이 적극적 평화에 대한 그 도전적인 의제와 고민들을 조금 더 넓은 학술 네트워크 속에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기획이 되었고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제 그동안 함께 해오신 그 세 대학의 연구소 및 연구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청중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 4부의 주제는 여성과 평화입니다. 국내 정치보다는 국제 정치 혹은 대외 정책 차원에서의 여성주의적 그리고 성평등의 논의와 실천을 중심으로 기획되었고요. 그래서 제 1강은 페미니스트 대북 정책, 2강은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 제 3강은 페미니스트 기후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1강인 이 페미니스트 대북 정책은 사실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그 용어는 아닙니다. 2014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 사실상 대외 정책 전반을 이야기해 왔던 것이라서요. 이러한 문제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전개되었던 여성주의적 그리고 성평등에 기반한 그 정책적인 고민들을 이러한 틀로 함께 우리가 묶어서 좀 고민을 더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페미니스트 대북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분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영주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조영주 연구위원님은 그동안 여성학과 북한학의 교차 지점에서 북한의 시장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젠더 관계의 변화,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젠더 관점 적용의 필요성, 그리고 민족주의적 통일 담론에 내재된 성차별적인 요소들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자, 이러한 이제 연구들을 통해서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 대안적 논의를 모색해 오셨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남북 관계 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여성주의적 논의와 실천을 소개해 주시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고민을 확장하고 또 담론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실천적 과제들을 공유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해 주실 분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김태경 부연구위원님이십니다. 서울대에서 북한 정치를 전공하시고요. 그리고 전후 북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마치셨는데요. 특히나 이제 북한 사회와 이념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학문적 기여를 해오신 분입니다. 그동안 북한대학원 대학교 남북한 마음통합연구센터를 거쳐서 지금은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냉전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으십니다. 발표는 40분 정도로 부탁을 드리고요. 토론은 10분 정도, 그리고 발표자분의 답변은 5분 정도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중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질문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발표와 토론 도중에 저희 지금 웨비나 프로그램에 Q&A 기능이 있죠. 그 질문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제가 몇 분의 질문을 소개해드리고 발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에 대화명은 성함과 소속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자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흥미로운 기획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주제를 제안받고 이제 부담이 조금 이제 됐던 부분들이 있기도 해서 오늘의 발표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동안의 논의들을 좀 정리하고 소개하는 정도로 의미를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의 대북 정책 또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또는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많이 있었죠, 적극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변화된 상황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다시 복귀하고 이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게 지금 이제 필요한 과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공유드릴 내용은 페미니스트 대북 정책인데요. 앞서 이제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페미니스트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쉬운 개념은 아니어가지고 대북 정책 또는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이제 여성주의적 접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지요? 네. 일단 이제 페미니즘 대북 정책이라는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페미니즘이 무엇일까, 대북 정책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여성주의라는 용어로도 많이 쓰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어 번역의 개념일 수도 있고 한국적 맥락을 좀 반영하기도 하고 싶고 해서 여성주의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성인지적 접근이라는 개념들도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이용이 되고 활용되고 있는데 주로 성인지적 접근은 이제 정책적 측면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페미니즘이란 개념 자체가 하나의 개념으로 명료하게 이것이다라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통상적으로 사용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페미니즘의 정의는 굉장히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이 개념은 굉장히 다층적이면서 굉장히 페미니즘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확장되어 온 측면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여기서 오늘 제가 공유 드리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저의 생각인 것이지 모두가 공유하는 페미니즘의 정의는 아니다. 이제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인지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젠더라는 용어가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시작이 된 것을 이제 1995년 세계 여성대회에서 젠더라는 개념을 쓰자. 이제 그동안에 섹스라는 용어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했던 것을 넘어서서 젠더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제 초기에 이야기될 때는 여성적 역할, 뭐 남성적 역할 또는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개념으로 단순화되어 왔지만 이 개념 역시도 이제 페미니즘 논의에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개념으로 되고 있어요. 섹스와 젠더와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세 개의 개념을 어떻게 이제 정의할 것인가, 정체성이라는 개념과 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라는 등등의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는데 사실 현실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젠더라는 용어는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세계는 젠더와 무관하지 않다. 굉장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기존의 것들은 사실 보편으로 여겨졌던 수많은 것들이 특정한 집단만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면서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시각이자 실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교육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든 정책이든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그 대상에 내재화되어 있는 젠더 체계 또는 성차별주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 같은 경우에도 페미니즘 대북 정책이라는 개념보다는 대북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좀 되는 측면이 많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성주의 관점에서, 페미니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산드라 하딩이라는 학자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해요.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누구의 과학이고 누구의 지식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객관성 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만드는 것이고, 누구를 위한 지식이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이 지식이 갖고 있는 부분적인 특성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집단을 소외한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학문이 전제하는 어떤 지식의 가치 중심성
우리는 굉장히 지식은 가치 중심, 중립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가치 중심성을 탈피하고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고 할 때에 어떤 객관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도전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별화되어 있고 우리의 가치, 규범, 역할, 제도라고 하는 것은 모두 젠더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제 제기하면서 각각의 영역들에서 무엇이 어떻게 성별화되어 있는지, 누구를 비가시화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작업을 통해서 성별화된 사회 구조와 인식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후에 분단에 대한 논의가 됐든 평화에 대한 논의가 됐든 안보에 대한 논의가 됐든 이런 것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는데, 사실 페미니즘의 출발점은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인식론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 또 세계를 재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대북 정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도 대북 정책은 사실 하나의 어떤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흔히 대북 정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밀한 정의는 부재한 상태고, 사실 용어에서 나타나는 대북이라고 하는 개념 그대로를 해석을 한다고 치면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단적으로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도 통일부가 있는데 이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다. 그렇다고 해서 이 대북 정책이 통일 정책이냐라고 할 때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대북 정책이라 함은 이제 북한과 관련된 정책 또는 남북 관계와 관련된 정책 또는 북한에 대한 입장의 전략까지도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남북 관계의 전략과 실행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지칭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이 정책이라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라고 한 대상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있죠. 단순하게는 협력이냐 적대냐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을 하나의 국가, 우리와 다른 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민족의 구성으로 보느냐, 뭐 굉장히 다른 입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평화가 무엇이냐, 그리고 평화를 위한 수단이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서도 정책은 굉장히 달라지고 방향성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엄밀하게 대북 정책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제 오늘 제가 공유하고자 하는 자료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책 또는 북한과 관련된 정책 또는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페미니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페미니즘과 대북 정책의 결합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학문과 정책이 갖고 있는 남성 중심성이라고 하는 걸 문제화했죠. 이것이 의도적인 어떤 남성 중심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인 구조, 젠더 위계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재생산되는 구조 속에 있는데 어찌되었든 학문과 정책이 갖고 있는 남성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화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학문적 차원에서는 정치학이나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즘 정치학, 페미니즘 경제학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측면이 있는데, 사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개념이 정의되고 논의되는 부분은 좀 그러니까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외교통의 이쪽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번 강의도 이제 주제가 그러한데 페미니즘 외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적인 논의들이 좀 충분히 이루어진 측면에 비해서 페미니즘 대북 정책은 이제 그렇지는 않다. 다만 이제 접근의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수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페미니즘과 어떤 정책을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페미니즘이 애초 지향 이라고 하는 것, 이제 기존의 정책이 갖고 있는 남성 중심성을 문제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젠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차이를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논의들을 이제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정책의 성인지 접근 또는 성주류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 온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페미니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존의 대북 정책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재구성되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것에 앞서가지고 조금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의 부분의 하나는 이제 그렇다면 대북 정책,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된 정책, 또 한반도 뭐 평화와 관련된 정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도대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히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떼놓을 수 없는 게 안보라는 개념도 있죠. 그리고 안보와 평화는 어떤 경우에는 등치에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다른 개념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평화와 안보와 젠더와 관련된 이제 논의에 있어서 이제 여성주의적인 논의들이 좀 확장되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여성주의 안보 연구 이제 이런 식의 논의들이 있는데 뭐 안보와 관련된 이제 국제정치학에서의 이제 학문적 논의들은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친 과정을 통해서 논쟁도 있었고 이제 어떤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비판적인 접근의 어떤 하나의 부류로서 여성주의 안보 연구가 다뤄지기도 하지만 여성주의 안에서도 이제 여성주의 안보에 대한 논의를 좀 해온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관점과 어떤 이론적 논의가 있는지를 이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성주의 국제관계학자들 그리고 안보 연구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성주의가 문제 제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 있는 거죠. 이제 기존의 주류 국제관계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기하고 있는 평화와 안보 개념을 이제 비판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평화가 누구의 평화냐? 그리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달성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 안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지키는 것인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지키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여성주의 안보 연구, 평화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이제 안보나 평화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너도 이제 뭐 한반도 평화 정책, 뭐 평화 관련된 담론들이 이제 대부분 그러한데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주체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국가는 또 어떤 존재인가? 이런 이제 문제제기까지 가는 것이 이제 여성주의 안보 연구자들, 여성주의 국제관계학자들이 제기해온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어떤 남성과 여성의 문제 또는 젠더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개인의 문제라던가 특정한 성별 간의 문제로만 인식을 하지 이것이 국제 정치 아니면 국내 정치 어떤 이런 것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점이다.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문제 지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대표적인 연구자가 신시아일로인데 우리가 그냥 사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어떻게 국제정치 안에서 녹아나고 있는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경험적 연구들도 많이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개념이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언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주의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태제로 삼고 있었었는데 이것은 어떤 여성에 대한 차별 또는 여성과 남성의 어떤 불평등한 관계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점.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제화하는 것이 이제 이 언설로 나타나는 것을 차용해서 일로는 이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 또는 여성과 남성의 어떤 문제 또는 젠더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제 질서 안에서 국제 정치 경제의 역동 속에서 어떻게 재구조화되고 재구성되는지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준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했을 때 이제 여성주의 국제관계 학자들이 이제 제기하는 것은 기존의 국제관계라던가 정치에서 여성이 소외되어 있고 배제되어 있다, 양적으로 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성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젠더를 주요 분석 범주로 포함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페미니즘이 그동안 객관성이라고 하는 실증주의적 전통에 기반한 객관성을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주류 국제 관계학에서의 실증주의적 전통을 이제 문제화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이론을 재구성하는 작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거나 안보의 주체로서 국가가 무엇을 대표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일 것이고 또 힘에 의한 어떤 평화, 힘에 의한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젠더 체계와 젠더 구조와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내는
부분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가 자체가 갖고 있는 남성성 또는 남성성으로 표상된 국가를 비판하기도 하고 안보의 주체라고 할 때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은 남성으로 대표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굉장히 군사적인 것을 이제 강조함에 따라서 이 남성 역시도 군사화된 남성을 전제함에 따라서 여성의 타자화됨을 비판하기도 하죠. 이제 이런 경험들이 이제 어떤 국제관계나 국제정치학의 역동 속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피해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의 경험적 사례도 있지만 피해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 정치경제의 역동이 이제 여러 가지 상징 체계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분석의 범주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러한 인식론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뭐 징병제, 군대, 이제 이런 것들도 문제 제기를 해봤죠. 이런 이제 이론적인 차원과 관점의 논의들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논의에도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어떤 이제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전쟁에 대응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반군사주의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는데 이런 활동은 또 하나의 측면은 뭐가 있냐면 이제 국내 안에서의 어떤 여성 간의 연대뿐만이 아니라 초국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여성들이 이제 그 경험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군사주의는 여성주의 안보 연구나 여성주의 평화 연구자들이 굉장히 문제화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는 어찌되었든 평화라고 하는 것이 안보라고 하는 것이 힘을 통해서 이제 지켜질 수 있다, 보장될 수 있다, 또는 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로 대표가 되고 있고 이 군대는 어떠한 이제 집단으로서만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만들어지고 군대가 유지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음, 그 과정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군사주의, 생산될 수밖에 없는 군사주의, 문화, 이런 것들도 함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죠. 그랬을 때 이제 국제적 차원에서는 이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젠더와 연계가 되면서 논의가 되었는가 하면 95년에 유네스코와 유엔 여성 향상국에서 평화 문화를 향한 여성의 기여에 관한 전문가 회의 이런 것들을 개최하면서 평화 문화 전략에 이제 젠더 관점을 통합하고자 했고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후에 다양한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90년대에 있었던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분쟁들, 그리고 분쟁들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라던가 아니면 이제 난민의 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절대다수가 여성이고 아동이고 이제 그러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여성들이 전쟁에서의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고 평화의 주체가 되기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담은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것은 하나의 권고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지향하고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이 행동 계획을 수립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엔의 권고였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국가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가행동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논의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페미니즘이 이제 무엇을 문제화해 왔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한 것은 이제 여성과 통일, 이제 여성을 통일과 한반도 문제와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가시적으로 통일 영역이나 뭐 평화 영역이나 외교 안보 영역에서 여성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고 여성들의 관심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통일과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단은 그 영역에 여성이 포함되어야 되는 접근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왜 여성이 통일과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죠. 이것도 굉장히 논쟁적일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뒤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통일과 평화, 통일에 대해서는 특히 여성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의 정당성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다만 평화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어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한반도 평화와 이제 통일이란 수준에서 여성이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일단 이제 분단이 초래하는 여성의 피해.
사실 대표적인 예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여성 인권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군사주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독일 통일의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통일 과정 이후에 여성들이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독일 사례 또는 체제전환 이후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이제 구사회주의 국가 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반도에서 평화가 만들어지고 통일이 된 이후에 여성들이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인 것이죠. 그 세 번째는 이제 통일 분야 자체가 주로 남성들이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고 정책 과정에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러한 남성 중심성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성차별적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여성들은 통일과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통일 담론이나 통일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통일 담론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개념을 재구성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페미니즘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해온 것들이 사회에서 기존의 담론이나 정책을 문제화하는 맥락과 완전 동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라던가 논의의 맥락들 속에서 같이 이제 가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87년 이후에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동안은 이제 결과로 굉장히 많이 고려를 했었죠. 하지만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들이 이제 제기가 됐고, 특히 통일은 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당위론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제기했죠. 왜냐하면 통일이 무조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통일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 사회를 규율하는 방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절대성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복지라던가 평화라던가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가 사소화될 수 있다라고 한 점들이 이제 비판을 되게 되죠. 그 또 하나는 이제 이 통일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을 강조되는 게 민족의 통일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그 민족의 동질성,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민족을 중심으로 한 어떤 동질성의 추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통일 과정이나 통일을 해야 될 목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로 이제 제기가 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 민족의 동질성, 공통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이제 전통적인 어떤 잔재에 초점을 맞춰야 될 수 있고 또는 이미 다른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계속 동질성과 공통성을 강조함으로써 어떤 획일주의적 경향을 내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논의들을 바탕 90년대 후반, 이제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계속 논의가 있었고 대체할 개념들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등장을 했죠. 뭐 통합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좀 주목할 만한 것이 탈분단이라는 개념과 수행적 분단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분단은 이제 어떤 이제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의 통일, 통합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총체적 운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구조와 제도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분단으로 인한 이데올로기, 문화 이런 것들로부터도 탈해야 된다. 그러니까 탈식민, 뭐 탈분단 이런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탈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늘 구조적인 차원에서만 접근되었던 분단의 개념을 좀 문제화하면서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문제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탈분단과 이 논의가 있었던 이후로 이제 2000년, 2010년 중후반쯤에 또 제기된 개념이 수행적 분단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어요. 그 전에 뭐 분단 체제론, 뭐 분단 구조론 이런 논의들이 이제 분단에 대한 이제 어떤 논의들로도 존재했었었는데 또 새로운 개념으로 제안됐던 것이 수행적 분단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개념은 사실 탈분단이라는 개념보다 확장이 되어가지고 뭐 통용되거나 많이 알려진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개념을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이 수행적 분단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좀 우리에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한번 이제 공유를 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행적 분단론은 이제 구조로서의 분단, 어떤 실체로서의 분단 또는 실제하는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하면서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서 수행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분단은 하나의 실제로서
단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서의 분단들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게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좀 차용하면서 이 논의가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양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에 의해서 수행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들이 과연 분단과 무관한가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때도 분단이 뭐냐라고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흔히 굉장히 어떤 상징 체계로서의 여러 가지 장치들과 분단이 매게 됨으로써 이 분단의 의미가 우리 사회 안에서 굉장히 재구성되는 방식 이런 것에 이제 주목하는 것이 수행적 분단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례들도 굉장히 중요한 예이기도 하겠죠. 6월 달이 되면 이제 뭐 평화와 관련된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서 분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계속 재인식시키고 재생산해내는 어떤 이제 장치로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 앞서서의 이 탈분단이라는 개념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그러면 계속 분단이 재생산되기만 하면 이 분단으로부터는 어떻게 탈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했을 때, 이 수많은 장치들이 원래 그 기획과 의도 그대로만 이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방이 되기도 하고, 재전유되기도 하고, 패러디가 되기도 하면서 그 분단의 의미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는 과정이 결국 탈분단의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단과 탈분단의 수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 작동되고 있는 개념으로 이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기하는 것이 수행적 분단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북한과 남한의 관계를 이제 상징하는 체계로 젠더가 작동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페미니즘 문제화 해왔죠. 기본적으로 페미니즘 이론에서 젠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관계, 남성과 여성이라든가 사회적 어떤 존재들의 그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상징 체계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권력을 이제 표상하는 범주로서 표상한 체계이자 권력을 분석하는 범주로서 이제 접근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이제 고려가 되고 있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남북 관계 역시도 굉장히 젠더 위계로 표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약간 시기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과거 세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시기에는 북한은 덜 근대화된 국가, 그리고 남한은 근대화된 국가라고 하는 우월적 위치를 점하고 일반적으로 근대화된 주체는 남성, 덜 근대화된 주체는 여성이라고 이제 인식되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남한은 스스로를 문명화된 남성 주체로 위치시키고 북한은 굉장히 여성화된 타자로 간주하면서 나만의 강함과 우월성을 표출하는 방식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흥미로운 것은 2018년 남북 회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멋있는 사진 장면들이 연출이 된 게 많이 있는데, 음, 사진을 사실 갖고 오고 싶었지만 저작권 때문에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백두산에서 이제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이제 만세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을 언론에서 해석하는 방식은 이제 가족주의적이죠. 부모와 아들 며느리의 어떤 관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이제 담론들이 많이 생산이 됐고 이 관계 안에서도 딸과 사이가 아니고 아들과 며느리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김여정과 이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렇게 연결할 때도 이 딸과 어떤 이제 아버지의 역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이 굉장히 젠더화된 방식으로 이제 상징화되었던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최근에는 워낙 남북 교류가 별로 없고 해서 조금 이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이제 남북한 관계를 상징하는 어떤 대표적인 예가 남한은 이제 근대화된 남성이고 북한은 굉장히 청순미와 자연미, 전통미 이렇게 등치시키면서 어떤 민족의 동질성을 상징하는 기호로 이제 재현이 되었던 측면이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사실 이제 민족과 젠더라고 하는 유발 데이비스의 글을 봐도 그렇지만 사실 여성은 기본적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체계로 많이 활용이 되어 있어요. 민족의 어떤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지할 뿐만이 아니라 전통을 재생산하는 존재로서 이제 규정이 되었던 것이 남북한의 관계 속에서도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와 남한이라는 존재를 설명할 때 그렇게 표상되어 왔던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문제 제기를 했죠.
김정은 체제 들어서 이제 조금 이제 남북 관계의 상황이 변화하기도, 북한의 상황이 변하기도 하면서 이제 김정은이 계속 핵무기 고도화라고 하는 군사적인 장치를 통해서 자신들을 정상국가화하기도 하지만 그냥 강한 국가로서의 표상을 할 때 어떤 과잉 남성화 시키는 어떤 양상이 나타나면서 남북한의 대결이 힘을 중심으로 한 남성성의 대결로 이제 등치되는 측면이 있고, 이것은 결국은 힘을 중심으로 한 남성적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하는 방식의 지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 제기는 이제 협력과 개발 논의에 내재된 이제 성별 분업, 불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남북 관계가 활성화되었을 때 이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어찌 보면 또 앞으로 이제 변화되어는 국면 속에서도 남북 관계가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한국 사회에서 많이 통용되었던 것은 그 협력의 필요성 중에 하나가 경제 협력이죠. 경제적 이익을 준다. 협력은 이제 이런 것인데, 그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 남한 자본의 결합, 아니면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어떤 기술의 결합, 이런 식의 논리가 있었죠. 그 사실 자본의 논리를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맞는 말이긴 한데, 과연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라고 하는 상해 입장에서는 자본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속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이동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리고 이 북한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어야 할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 왔는데, 과연 균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해야 한다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 조승경 선생님이라고 한 분이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이 가부장적 계획경제와 죄송합니다. 시장경제의 만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었어요. 경협의 공간이. 이것은 이제 경협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이 있죠. 일단 보면은 관리자는 남한의 남성이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여성들이고, 그리고 어떤 경공업 중심의 어떤 이제 생산의 과정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노동 현장에서 위계, 뭐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이제 기존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만남이긴 한데, 이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자체도 그냥 이 성별화되어 있고 가부장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경협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이 가부장적인 이 두 경제 체제의 만남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발 협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미 여성들은 이제 그동안에 ODA가 항상 여성들에게 바람직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물론 최근에는 젠더 마커의 활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젠더 규범들이 만들어졌죠. 국제 개발 협력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 협력이 성평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들을 방향들을 모색해 왔는데, 사실 남한에서 한참 북한에 대한 개발 협력을 논의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는 접근되지 않았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문제 제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 보았을 때 과연 남북한의 협력에서 수혜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앞서 맨 앞부분에서 제가 이제 여성들이 왜 통일과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뭐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계속 여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지만, 또 하나 부딪히는 문제는 북한 여성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남한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 여성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또 북한은 누구인가? 라고 하고 하는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을 넘어선 상태에서 남한 여성과 북한 여성은 도대체 어떤 관계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민족이라는 측면에서 통일의 대상으로서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 여성도 한민족의 범위에서 이제 고려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민족과 통일을 떼고 나면 북한 여성은 다른 나라의 여느 여성과도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북한 여성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느냐? 다른 나라의 여성과 만남에 앞서서 북한 여성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남한 여성과 북한 여성이 아니라 그냥 여성과 여성의 만남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약간 이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남북 관계와 협력의 장에서 여성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기존의 남북 관계와 어떤 이제 평화와 관련된 담론에서 전제하는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벗어난 논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 제기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논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경험적으로 독일 통일, 또 구사회주의 국가 체제가 난 이후에
이제 구동독 여성, 그리고 구사회주의 국가 여성과 그 외의 국가의 페미니스트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 전에는 이제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와 같은 민족의 정체성은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어떤 공통의 정체성을 이제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살아온 가치와 통념과 어떤 인식의 체계가 다른 이 두 집단의 여성들이 만났을 때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사회주의가 자본주의 국가 여성들은 이 여성들이 페미니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계몽되지 않았고 부사회주의 국가 여성들은 왜 저들은 저들의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성 해방과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의 주체성을 갖고 있는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발생했던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제3자계 국가의 여성들의 어떤 이제 그 열악한 상황들을 서구의 여성들이 문제 제기하는 맥락과 이 여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안에서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 굉장히 유사한 맥락 속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만나는 지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이제 남북한 여성들은 기존의 통일 담론과 남북관계 틀 속에서 여성과 여성으로서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남북한 여성들 사이의 만남을 통해서 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떤 관점의 문제라던가 대북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구조 그리고 참여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여성들의 참여는 굉장히 적어요. 일단은 남북 간의 공식적인 회담뿐만이 아니라 교류 협력의 차원에서도 여성의 참여의 수준은 낮고 그다음에 거기서 다루어지는 의제와 관련해서도 성평등 의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그나마 이제 2차 정상회담 때 이제 이호 여사가 가서 그 여성계 인사를 만난 정도가 있지 그 외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이제 문제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과 관련된 경협을 하든 인도적 지원을 하든 그 정책을 할 때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인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이제 여성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문제제기 받는 방식도 있고 일단 북한 전체의 인권이 개선이 되면 여성의 인권도 같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도 있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고 이제 이런 식의 논의는 결국은 이제 남한 사회에 존재하는 이제 불평등한 구조와 인식에서 이제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이제 우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 관점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앞서 쭉 말씀드렸던 여성주의 안보, 여성주의 평화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재구성하는 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어떤 분단 상황에서 군사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젠더 관계를 맺고 그것이 재생산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규명하고 밝히고자 했던 노력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북 정책에서 여성이 소외가 된다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남한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 젠더 위계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북 정책을 이제 성인적으로 접근을 하고 좀 더 이제 페미니즘 관점에서 이제 구상하고 만들어 나가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의 분배 불평등화 아니면 참여의 제한 이런 것들이 같이 해결되어야 하는 측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특별히 얘만 이제 추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같이 연동되어서 해결되어야 할 노력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여성들이 어찌되었든 연대의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그동안의 여성들의 연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이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 민간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남북한 주민이 만난 게 여성들의 만남이었거든요. 91년에 동경에서 이제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라고 하는 것을 만나면 시작해서 이제 그 남북 여성 교류가 쭉 추진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 차원에서 남북한 여성이 만나서 함께 연대했던 측면도 있고 가장 최근에는 위민 크로스 DMZ 그 국제 여성 평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연대 활동을 했죠. 이것은 사실 민족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차원의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과정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성들이 고민하고 연대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어찌되었든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의 변동성인 것이죠. 이 남북한의 여성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만남과 연대 활동들은 남북 관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상황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의제의 설정.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만날 것인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저는 이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이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차이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우리 사회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만남의 의미가 단순히 만나서 뭐 동지성과 뭐 연대의 감정을 느끼고가 아니라 우리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만남을 하든 연대를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이 활동을 확장시키기 어려운 맥락들 역시도 이제 우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기반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은 페미니즘 관점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회의 불평등 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가 더 남았네요. 이것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약간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1325 국가행동계획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1325 국가행동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안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수많은 정책들의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각 관련된 부처에서 이제 젠더 관점을 통합해서 이제 어떠한 실천 과제들을 만들어낼 것인가라 하는 것들을 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행 점검하는 프로세스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 시기에 따라서 또는 이제 부처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굴곡들이 있어요. 수준의 이행의 수준이라든가 실천 과제의 목표의 수준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 발표 내용들을 사전에 받아서 보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 제한된 시간에 잘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특히나 이론적 논의에서부터 정책적인 과제까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제가 그 구성주의자이기 때문에요. 예, 그 만남과 차이인식 우리를 성찰하는 이제 계기가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 토론을 맡으신 김태경 선생님께서 그 토론을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미래연구원의 김태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의미 깊은 브라운백 세미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영주 박사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제가 토론문 공유하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실 이제 페미니즘적인 접근이 대북 정책,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지금 시급한 접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우고 또 토론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뭐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조금 중복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약간 제 의견을 붙이는 방식으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페미니즘 이론적 접근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를 보면서 이제 인정을 하면서 그리고 또 페미니즘 이론적인 이제 발전이 그 경로가 굉장히 둔화되고 심화된 것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 이제 탈식민 페미니즘, 장애 페미니즘, 또 인종적인 계급적인 고려, 그리고 또 이제 교차성의 문제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아까 개인적인 것이 국제 정치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 개인적인 또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돌봄을 하게 되면서 그 장애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장애를 가진 몸 자체가 이제 쓸모가 없는 몸이 되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몸이 되는 것들이 사실은 장애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는
그 근대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렇다면 평화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일상도 다시 생각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평화 담론, 평화 실천에 또 이런 장애 페미니즘 이런 고려들이 결합된다면, 교차된다면 또 우리가 어떤 평화를 상상하고 그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페미니즘의 또 이론적인 이런 심화 과정과 대북 정책의 만남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 시각에서 대북 정책을 이제 말씀 주시다 보니까 페미니즘은 이제 결국 누구의 문제냐를 환기시켜 주셨고 또 대북 정책 자체를 그래서 좀 재정리하게 되는, 재구성하게 되는데 굉장히 전환적인 시각을 준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북한 정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제 논의나 실천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 또 분석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국제 질서 안에서 북한은 어디에 있는지, 또 남북 관계에서 북한은 뭐 민족 특수 관계 혹은 뭐 두국가론, 그래서 만약에 두국가론이라고 만약에 해버리면 거기서 남북한 여성의 만나면 또 어떤 위치를 갖게 됐나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남북한 사회 내부 그리고 이제 개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또 페미니즘 시각의 전환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페미니스트 대북 정책을 이렇게 붙였을 때 결국에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젠더적인 뭐 성주류화, 성인지적인 접근 이런 이제 도구로서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이제 기존의 방향이 그 발표자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 성과 한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사실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이론적인 분화나 심화 그것들을 어떻게 접목할까도 또 고민이 되면서 기존의 이제 그 성인지적 접근의 성과 그리고 한계를 보신다면 어떻게 또 말씀 주실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또 해왔던 운동이 뭐 여성평화 안보 의제라고 하면은 이 젠더를 주요 분석 범주로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갖는 큰 의미가 있고 또 실제 저희도 이제 징병제나 군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페미니즘적인 개입과 비판들이 있었지만 실제 이것들이 결국에 이제 현장에서 어 적용이 되고 논의가 되고 실천이 되는 문제에서 결국에 또 이런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모순의 문제도 있다라는 생각이 결국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WPS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그 결국에 결의안에 그러니까 1325 결의의 핵심이 네 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여, 보호, 예방, 구호 및 복구, 뭐 회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크게 두 갈래로 보면은 평화 과정에서 여성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소수자들 뭐 다 포함해서 더 참여를 늘려야 된다라는 것과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전시 성폭력 문제라든가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그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이제 예방과 대응의 문제라고 하면 결국에 여기서 그 여성의 주체성과 또 소수자의 주체성과 행위자성을 말하는 동시에 또 결국에 그 대상화되는 측면들에 대한 어떤 괴리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결국에 이제 어떻게 어, 뭐 고민하면서 해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그런 모순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범적인 원칙과 실제 이행 사이에서도 더 국가라든지 뭐 국가 행동 계획에 대해서 저희도 얘기했지만 더 국제행위자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되는 동시에 또 개인적인 레벨에서 또 운동적인 레벨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렇게 따지면 이제 평화라는 개념 자체가 또 변화해온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군사화된 안보라든지 젠더 이분법을 전복함으로써 다양한 이제 평화 구축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에서 이것들이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 이제 이런 원칙과 이행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엔 1325의 실천의 평가라고 한다면 전시성 폭력에 많이 포커스가 간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얘기가 돼야 되는 뭐 예방이나 참여나 이런 얘기들은 또 여전히 또 미해결 과제로 남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제 남는 과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역시 젠더라는 것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더 많은 이제 성 정체성, 성 지향에 대한 정체성들의 그 차이들, 다양성들을 어떻게 또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또 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그 발표자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 스스로 이제 돌아보면서 아, 결국에 페미니즘적인 접근의 의의라는 것은 대북 정책을 재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반드시 그게 꼭 통일 담론의 해체와 평화 담론으로의 이행이라는 것이 반드시 페미니즘적인 접근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굉장히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이제 여성에 대한 연구, 사회에 대한 연구들의 기여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한 젠더화된 패러다임의 비판은 지금 계속 수행 중이고 그것들이 얼마나 앞으로 더 확장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남북관계 사업에 대한 이제 평가들, 그리고 재구성에 얼마나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겠는가, 그리고 이제 결국에 여성과 여성의 만남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도 그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 구동독이나 구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을 비추어서도요. 그리고 결국에 이 대북 정책 기획의 실행에 참여해서의 우리의 자리가 그 주변에 든 사람들의 자리가 또 가시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는 이제 북한 내부의 문제와 또 우리 내부의 문제가 같이 들어간다는 점이 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향후 과제로 한국 사회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연대를 확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성주류화 전략을 어떻게 이제 실천적으로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만들어낼 것인가와 관련해서 제 얘기를 조금 붙여보자면 그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론적인 그 확장성, 비교적인 확장성을 더 많이 결합을 시키는 것들이 또 이후 미래 세대와의 그 대화라든지 앞으로 페미니즘 접근이 더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겠다라는 예 그리고 이제 미래 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미래 의제 또 현재 의제와 관련해서 돌봄, 공존, 지속 가능성, 거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같이 의제화될 수 있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발표해 주신 것 관련해서는 기존의 이제 2000년대 경험이라든가 1991년에 이제 어, 아세아 평화 영성의 역할 토론회부터 말씀을 주셨지만 그 경험들을 이제 어떻게 그 미래 세대와 공유를 하고 어떻게 더 확장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지금 한국을 말한다면은 탄핵 이후의 세계에서 이 광장에 나왔던 사람들의 요구들 또 기대들을 어떻게 이제 포괄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남성성의 재정의나 재구성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뭐 페미니스트 남성들이나 또 남성성 자체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로컬의 평화들도 결국에 페미니즘 평화와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탈북 여성의 이제 행위자성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읽어주는 논의들과 이제 실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북한의 사회를 우리가 또 어떻게 상상하고 그것과 이제 같이 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남는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핵 문제에 대한 페미니즘 접근은 뭘까? 결국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제 절박하게 저는 느끼고 있고 지금 미래 세대와 뭐 미래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래 이슈로라도 나오는 게 제2의 한국 전쟁의 가능성 또 전쟁의 위협을 굉장히 아까 통일 담론은 이제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평화의 문제는 이처럼 절박하게 느끼는 세대도 없지 않은가 이런 고민들도 하게 돼서요. 핵전쟁을 이제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그 미래의 공존을 이제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페미니즘적인 그 시각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거기에는 이제 더 개인적인 레벨로 들어가면 이제 피폭 여성들이라든가 우리 한국의 피폭자, 또 북한의 피폭자, 어, 제일 조선인 피폭자들을 포괄하는 그런 또 아시아의 어, 진원들이나 개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더 많은 다양성과 차이가 이제 들어가는 평화 운동을 이제 상상하는데 너무 의미 있는 개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굉장히 남는 과제만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예, 그 토론에서 더 저도 답변을 들으면서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조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곧바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답변을 할
그거라기보다는 저에게 또 다른 고민을 던져주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이제 말씀 주신 부분들 저도 대부분 공감을 지금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단순한 게 이제 답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의 성인지 접근의 성과와 한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뒤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한반도 평화와 어떤 이제 북한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젠더는 우선순위 없기 때문에 이게 옆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그것이 수용되지 않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은 어찌되었든 이제 어떤 남북 관계에서 핵심적인 부분 정치와 군사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라던가 이제 어떤 정책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입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이제 이후의 문제로 간주가 되어서 되게 쉽지 않다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 어, 대표성과 관련해서라도 뭐 이제 부처의 장관에서 뭐 여성 비율을 높인다 해도 통일은 그루어지지 않죠. 통일 분야는. 그나마 이제 외교는 우리 한번 장관님이 나오셨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것처럼 이 영역 자체가 성인지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사실 성과가 막 있다라고 말하기엔 어렵다. 그나마 국가행동계획 수립한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인 것 같은데 수립까지는 큰 성과이지만 그 이후의 과정들은 이제 좀 한계가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역시도 같은 맥락인 것 같고, 젠더와 평화를 연결하는 것, 젠더와 안보를 연결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아직은 이제 많이 공감대를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해내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을 대상화하는 것과 주체화하는 것의 모순의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어떤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소수자에 대해서 후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저항감이 크지 않지만 그 존재를 피해자이자 소수자라고 하는 인정하는 게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정말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피해가 있을 때, 심각한 피해가 있을 때는 그것을 공감할 수 있으나 우리가 지금 이제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할 때도 이제 사실 우리가 분쟁 하이냐 아니냐 이 논쟁부터 사실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와 이 존재와 이 상황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되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그런 또 과정에서 이제 아까 대상화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도 있죠. 특히 대표적인 예가 저는 북한 여성의 인권하고 아동의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여성주의에서 문제화해 왔었는데 물론 북한 사회에서 이제 어떤 인권의 열악함은 너무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은 굉장히 심각한 걸 알겠지만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한편으로 어떤 북한 인권의 문제,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여성의 인권의 문제, 아동의 인권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제 이런 것들도 한편에 존재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계속 이제 여성이 이용당하는 맥락은 분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도 이 대선 과정에서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그래서 젠더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상징체계로서 어떤 이제 불평등의 표상을 하는 걸로 작동하고 있어서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 담론적으로 비판하고 논의하는 건 되게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게 정책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으로 내려올수록 단순화되어 버리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문제가 아닌데 다 대표성으로 취한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보호, 아까 말씀하셨던 1325 네 개의 기둥처럼 보호 아니면 예방, 회복. 굉장히 단순화되어 버리죠. 그 네 개의 관계도 굉장히 역동이 있고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다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분리시켜 버리는 그 방식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광장 이후 이 부분도 이제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오늘 발표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 이 남성성의 문제, 한국 사회의 남성성의 문제가 이제 분단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물론 최근에 20대 청년들과 관련되어 있어서 남성성이 구성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본의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지만 그 자본의 문제는 사실 분단하고 분리되어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문제화되어야 하는 것은 징병제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할 지점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 징병제는 이제
남성의 입장에서도 문제적인 것도 있고 한국 사회 전반에서의 어떤 평화의 가치, 평등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이제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징병제를 다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개입해야 되고 좀 고민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여성이 군인으로 많이 가야 한다. 또 한쪽에서는 평화를 추구한다면 군대를 통한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사실 여성이고 남성이고 마찬가지인 것인데 또 한쪽에서는 이제 이 군대를 변화시킨 주체로서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적인 증가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막 존재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하나의 입장을 견지해서 간다는 것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다양한 논의들이 좀 확장되고 공유되는 것은 되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쭉 말씀 주셨던 그 과제들은 좀 우리가 앞으로 찾아가야 될 숙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대표 토론 모두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지금 1시가 지나면서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가니까 조금 인원이 줄긴 했지만 아까 거의 30명 넘게 지금 참여를 하셨거든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점심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해주셨고요. 올라온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어, 질문이요. 그 북한의 남성주의적 인식과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남한의 페미니스트 대북 정책이 펼쳐진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예, 그 질문하신 분 성함이나 소속을 밝히지는 않으셨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북한의 어떤 이제 가부장성을 바꿀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인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접근의 방식이 우리는 계속 이제 그런 방식으로 뭐 북한 여성과의 만남을 이제 추구하고 노력하고 연대하기 위한 장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작업일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이제 남북 경협 한참 활성화되고 인도적 지원 많이 할 때 남한 측에서는 그래도 여성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성들이 어떤 이제 대표의 자격 비슷하게 중간 관리자 이상의 자격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북한에. 근데 북한은 대부분 남성들이 올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상한 거죠. 그 나중에 다음번 만남에서 여성을 내보낸다던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만남의 과정 속에서 북한도 대응을 위해서라도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국제 차원의 요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 외교 분야에서는 이제 여성들을 많이 국제사회로 내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가서 만나고 오신 분들도 있긴 한데 뭔가 이제 국제적 차원에서의 여성들을 부각시키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남북 여성 교류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말씀 주신 것처럼 남한에서도 그런 이제 어떤 자원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렵긴 하지만 북한에서도 뭐 여맹을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여맹이 굉장히 뒤에 밀려 있기 때문에 이 여맹이 우리가 먼저 이 남한 여성을 만나겠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제를 발굴해내고 같이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일본군 위안부는 어찌됐든 이제 북한의 당국의 이제 어떤 이익도 있었고 이해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맥락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의제의 발굴 서로의 수요가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남을 가졌을 때에 북한 사회에도 변화가 조금씩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서 우리는 계속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이제 정치 의제를 만들고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여성 대표들이 40% 이상 갑자기 북한과의 만남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북한도 이제 그걸 보면 뭔가 이제 예, 대응을 하기 위한 것들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는 것들이 같이 가는 상호적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은 아니고요. 예, 앞으로 그 두 선생님들과 같이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번 기획을 하면서 그 페미니스트 대북 정책이라는 이 부분을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 저기 일전에 한번 전화 통화로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은 한 25년 전에 이제 제가 현대그룹에서 남북경협사업 전략계획 업무를 하면서 금강산관광과 이제 개성공단 관련된 일을 했었죠. 근데 사실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뭐 젠더적인 문제의식이나 아니면은 지금 조영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의식이 정말 인제 뭐 정책 차원이기 이전에요. 그 사업에서 현장에서 약간의 문제의식만 반영이 되었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부족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사실은 이번 이거를 기획하게 된 사실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가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강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인제 여러 관광 코스에서 안내하시는 북측 안내 그 선생들이 있었고요. 주 여성이 많이 계셨죠. 그리고서 인제 거기에는 또 특이하게 물품을 판매하시던 분들이 제중동포들이시죠. 예. 그래서 주로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 현실에서 더 나은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복기를 좀 하 해 가면서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되고 그랬을 때 그러한 오답 노트를 가지고서 조금 더 그 나은 방향으로 설계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한 가지 더는 사실 인제 그 남한에서 인제 80 년대부터 90 년대 주로 통일 담론을 주도했던 인제 통일운동이라든지 학생운동 그 안에서 그 내부 문화가 상당히 남성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 이 남북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여성주의적 접근이라든지 젠더적인 문제의식이 그동안 좀 깃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도 역시 저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다시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라면은 조금 더 나은 정말 2.0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고민들을 지금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청중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좀 고민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소중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표 토론자 선생님들 그리고 이 소중한 점심시간에 함께 해 주신 여러 청중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인제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이 두 강의가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함께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는 내일 제2강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